49편 이것이 금융의 민낯이다. 숫자가 아닌 피와 눈물을 보다. 김종영, 아니 조지 소로스는 며칠 밤낮으로 자신이 찢어발긴 나라의 맨살을, 그 생생한 고통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봤다. 그의 머릿속은 소로스 위 자아가 제공하는 냉철한 데이터와 김종영 위 기억이 남긴 감정적인 이미지들로 뒤엉켜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 가고 있었다. 화면 속 양복 노숙자, 행렬, 아버지의 눈물, 종교의 외면, 금 모으기 운동, 책임지지 않는 위정자들. 처음에 소로스 위 자아는 이 모든 것을 숫자와 논리로 분류했다. 노숙자 행렬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과정, 아버지의 눈물은 시스템에 기생한 개인의 도태, 금 모으기 운동은 일시적이며 비이성적인 감정의 발로, 책임 회피는 정치적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 그것은 그저 비효율이 효율로 교정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당연한 비용이었다. 하지만 그가 쏟아지는 뉴스를 계속 지켜볼수록 김종영 위 기억이 그 차가운 데이터에 붉은색 피와 짜릿짠 눈물 위 색을 덧칠하기 시작했다. 그는 1992년 런던을 떠올렸다. 그것은 신사들의 전쟁이었다. 숫자와 논리가 격돌했고 패배한 쪽은 깨끗하게 항복했다. 고통은 있었겠지만 그것은 시스템 내부의 조정이었을 뿐 시스템 자체의 붕괴는 아니었다. 그는 태국을 떠올렸다. 그것은 외과 수술이었다. 그는 썩어 문드러진 환부를 데이터라는 메스를 들고 정확하게 도려냈다. 그곳의 비명은 수술대 위에 환자가 지르는 고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그가 목격하고 있는 이 조국 위 풍경은 전쟁도 수술도 아니었다. 이것은 금융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착즙기가 한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인간의 삶 자체를 그들의 역사와 존엄까지 남김없이 쥐어짜내는 과정 그 자체였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그토록 맹신했던 시장 논리와 숫자, 그것은 이 거대한 착즙기를 가동시키기 위한 명분이자 설계도에 불과했다. 이것이 그는 화면 속 자신의 결혼반지를 빼며 눈물 짓는 젊은 아내의 손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이것이 금융의 민낯이다. 금융은 숫자 노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피와 누군가의 눈물을 그리고 누군가의 삶 그 자체를 가장 효율적으로 숫자라는 형태로 변환시켜 다른 누군가의 근거로 옮겨 담는 가장 정교하고도 무자비한 시스템이었다. 그가 태국에서 느꼈던 다름, 그가 아버지의 눈물을 보며 느꼈던 그 미세한 통증, 그것은 그가 김종영이었기에 느낀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이 시스템의 민낯, 그 피와 눈물이라는 진짜 원료를 처음으로 직시했기 때문이었다. 소로스 위 자아는 이 냉혹한 진실 앞에서 더 이상 김종영 위 감정을 비웃거나 억누르지 않았다. 오히려 그 피와 눈물이라는 데이터를 자신의 완벽한 논리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 변수로 편입시키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저들의 고통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저들의 고통이야말로 자신이 휘두르는 이 힘 위 진정한 원천임을 깨달아 버린 것이다. 괴물은 자신이 무엇을 먹고 사는지 그 먹이 위 실체를 비로소 완벽하게 이해했다. 50편 지옥도 가슴의 색이다. 이 광경을 절대 잊지 않겠다. 그는 리모컨을 들어 화면을 끄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퀀텀 펀드의 모든 모니터를 대한민국에서 송출되는 그 지옥도의 풍경으로 가득 채웠다. 어느 괴물은 자신이 저지른 참상을 외면한다. 어느 괴물은 그 참상 앞에서 죄책감에 무너진다. 하지만 그는 그 두 가지 길을 모두 거부했다. 그는 자신이 연출한 이 지옥도를 자신의 두 눈에, 아니 자신의 영혼 그 자체에 영원히 새겨 넣기로 결심했다. 이 광경을 절대 잊지 않겠다. 이것은 반성이나 참회가 아니었다. 이것은 완벽한 괴물로 거듭나기 위한 마지막 각인위 의식이었다. 그는 서울역 광장에 양복 무덤을 가슴에 새겼다. 시스템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어떤 최후를 맞이하는가, 그것이 그가 배운 첫 번째 교훈이었다. 그는 청문회장에 책임지지 않는 자들 위 얼굴을 가슴에 새겼다. 인간의 위선과 탐욕이 얼마나 교활하게 작동하는가, 그것이 그가 배운 두 번째 교훈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눈물과 금 모으기 운동 위 행렬을 가슴에 새겼다. 인간의 감정이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폭발하는가, 그것이 그가 배운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다. 다른 투기꾼들, 월가의 다른 괴물들은 오직 숫자만을 본다. 그들은 인간의 감정을 변수로 취급하지만 그것을 이해하지는 못한다. 그들은 그저 공포에 베팅하고 탐욕에 베팅할 뿐이다. 하지만 나는 다르다. 종영은 이제는 수만 명의 노숙자가 뒤덮인 그 광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차별성을 깨달았다. 그는 김종영이었기에 저들의 절망을, 저들의 비이성적인 애국심을, 저들의 처절한 눈물을 데이터가 아닌 현실로 그 민낯까지 완벽하게 목격했다. 나는 저들의 피와 눈물을 이해한다. 그것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무모한지 나는 안다. 이 지옥도를 가슴에 새긴 그는 이제 그 어떤 감정에도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그 어떤 위선에도 속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어떤 인간적인 변수조차 자신의 논리 안에서 완벽하게 계산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는 가장 냉혹한 괴물이 된 것이다. 이 광경을 절대 잊지 않겠다. 그의 다짐은 그의 영혼을 차가운 강철로 결연했다. 그는 더 이상 시장의 흐름에 올라타는 투기꾼이 아니었다. 그는 시장의 본질, 그 피와 눈물의 원리를 꿰뚫어본
설계자가 되었다. 그는 천천히 수십 개의 화면을 하나씩 끄기 시작했다. 지옥도의 풍경은 모니터에서 사라졌지만 그의 뇌리에, 그의 심장에 영원히 타오르는 불도장처럼 새겨졌다. 관람은 끝났다. 각인은 완료되었다. 51편 냉철한 복귀. 왜 무너졌는가? 조국의 취약점을 다시 분석하다. 승리의 샴페인 향은 퀀텀 펀드의 사무실에서 오래전에 사라졌다. 광란의 파티는 끝났다. 김종영, 아니, 이제는 완벽한 조지 소로스가 된 그는 자신이 휩쓸고 지나간 지옥도의 참상에서 눈을 돌리지 않았다. 그는 지난 며칠간 그 모든 비명과 눈물, 그리고 굴욕적인 항복의 장면을 자신의 영혼에 빠짐없이 새겼다. 그것은 죄책감이나 반성을 위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승리한 포식자가 자신이 사냥한 먹잇감을 완벽하게 해보아요. 다음 사냥을 위한 교훈을 얻는 냉철한 복귀의 과정이었다. 그는 집무실의 문을 잠갔다. 그의 앞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 데이터가 마치 시체 안치소의 부검대 위에 올려진 시신처럼 날 것 그대로 펼쳐져 있었다. 그는 이제 김종영 위 감정으로 이 숫자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소로스 위 논리로 이 시신의 사인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왜 무너졌는가? 그의 질문은 간단했다. 내가 공격해서 라는 답은 이 냉혹한 괴물에게는 답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상일 뿐 본질이 아니었다. 그는 방아쇠였을 뿐 총알이 장전된 이유는 따로 있었다. 그의 눈이 첫 번째 데이터를 향했다. 4.1 시스템의 대마불사. 화면 가득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재벌들의 순환출자 구조도와 그 옆에 나란히 찍힌 부채 비율 500%라는 숫자가 떠올랐다. 김종영이었을 때 그는 이 숫자를 보고 아버지 세대의 피와 땀이라는 감상에 젖었다. 하지만 소로스 위 눈에는 그것이 피와 땀이 아니라 도덕적 해이, 모랄 해저드라는 이름의 가장 치명적인 암세포로 보였다. 그는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자신들이 실패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 그들은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애국의 가면 뒤에 숨어 국민의 예금이 담긴 은행을 자신들의 사금고처럼 이용했다. 갚을 능력을 초월한 빚을 끌어다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왜? 망해도 정부가, 즉 국민이 자신들을 살려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업이 아니다. 이것은 국가라는 숙주에 기생하며 책임은 지지 않고 탐욕만을 추구하는 기생충이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신화는 이 기생충들의 비이성적인 도박판에 불과했다. 사인이 오만함이라는 전염병. 우리는 다르다. 그의 시선이 두 번째 데이터로 옮겨갔다. 그것은 가짜 외환보유고 내역과 불과 몇 주 전 결사 방어를 외치던 대한민국 정부 관료들의 발언록이었다. 그들은 거짓말을 했다.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전 세계를 상대로 자신들의 금고가 텅 비었다는 사실을 숨겼다. 하지만 소로스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다. 그들은 전 세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태국과 다르다. 펀더멘털은 튼튼하다. 그들은 스스로의 선전, 프로파간다에 취해 자신들이 이미 선진국이 되었다고 착각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발밑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진실을 스스로 외면했다. 그들은 거울을 보는 법을 잊어버린 오만한 환자였다. 사인 3. 감정이라는 치명적 약점. 금 모으기 운동. 마지막으로 그는 금 모으기 운동 위 분석 데이터를 바라봤다. 김종영 위 가슴을 아프게 했던 그 비이성적인 행렬. 소로스 위 자아는 이것이야말로 이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취약점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들은 시스템 위 붕괴를 감정으로 막으려 했다. 이성적인 분석과 냉철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순간에 그들은 애국심이라는 원시적인 감정에 호소했다. 정치인의 무능을, 재벌의 탐욕을, 우리도 잘못했다는 국민들의 집단적인 죄책감으로 덮어버리려 했다.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이것은 진짜 책임져야 할 자들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는 가장 비효율적이고 어리석은 짓이었다. 시스템이 아닌 감정에 의존하는 사회. 종영은 복귀를 마쳤다. 결론은 하나다. 그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그들은 내가 공격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다.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스스로를 그렇게 설계했다. 나는 그저 그 모순을 찔러 그 붕괴의 시간을 앞당겼을 뿐이다. 나는 시장의 원칙 그 자체로서 저 거대하고 비효율적인 거짓말을 청산했을 뿐이다. 그의 정당성은 완벽해졌다. 그는 파괴자가 아니었다. 그는 시장의 논리를 집행한 심판자였다. 52편. 만약 그때 이 사태가 없었다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떠올리다. 냉철한 복귀는 끝났다. 대한민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시스템이었다. 그의 공격은 그저 그 붕괴를 앞당긴 촉매제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만약 김종영, 아니 조지 소로스 위 머릿속에 그가 짓밟아버렸던 김종영 위 마지막 절규가 떠올랐다. 만약 그때 내가 공격하지 않았다면, 만약 김종영 위 감정적인 호소가 이겨서 그가 조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완벽한 먹잇감을 눈앞에 두고 물러났다면, 만약 그가 시장의 원칙을 거스르고 그 비효율적인 감상주의를 선택했다면 과연 그 지옥도는 펼쳐지지 않았을까? 그의 조국은 그 오만한 선진국 위 환상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남았을까? 종영은 자신의 집무실 화면에 대한민국의 데이터가 아닌 다른 나라의 데이터를 띄웠다. 그것은 그의 조국이 그토록 따라잡고 싶어했던, 하지만 지금은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나라, 일본, 재팬. 그의 눈이 10년 전 1980년대 후반의 일본 경제 데이터를 훑기 시작했다. 플라자 합의, 엔화 가치 급등,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한 저금리 정책이 불러온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거대 거품. 똑같군. 그는 실소했다. 그의 조국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은 일본이 이미 걸어갔던 그 거품의 길을 그대로 복제한 것에 불과했다. 정부 주도의 성장, 은행을 사금고처럼 이용하는 재벌, 게이레스. 우리는 세계 최고라는 오만함. 모든 것이 판박이었다. 그런데 그 거품이 터지기 시작한 1990년대 초반. 일본은 조지 소로스라는 외부에 충격을 받지 않았다. IMF라는 외부에 집행관이 쳐들어오지도 않았다. 그들은 어떻게 했지? 종영은 일본이 선택한 길을 추적했다. 그들은 충격을 거부했다. 그들은 아픈 수술을 거부했다. 그들은 가장 안락해 보이는 길, 점진적인 연착륙이라는 길을 선택했다. 그들은 무너지는 은행을 공적 자금이라는 국민의 세금으로 틀어막았다. 부도나야 할 부실 기업, 좀비 기업들을 정부의 보증으로 억지로 연명시켰다. 그들은 대규모 정리해고라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피하는 대신 고용 유지라는 이름 아래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그대로 온전시켰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 종영은 화면에 떠오른 1991년부터 현재 1997년까지 일본의 경제 성장률 그래프를 바라봤다. 그것은 심장이 멎은 환자의 심전도처럼 0, 0에 가까운 선을 수평으로 길게 그리고 있었다. 잃어버린 10년, 더 로스트 디케이드. 그것은 화끈하게 터지고 죽는 급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암세포가 온몸에 퍼지는 것을 알면서도 수술을 거부한 채 진통제만 맞으며 서서히 썩어들어가는 병상에서의 느린 죽음이었다. 나라 전체의 활력이 사라지고 젊은이들은 꿈을 잃었으며 시스템은 낡은 채 그대로 멈춰버렸다. 그 순간 종영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진짜 의미를 깨닫고 전율했다. 만약 내가 공격하지 않았다면 그의 뇌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시뮬레이션했다. 그들은 한보를 살렸을 것이다. 세금으로 그들은 기아를 살렸을 것이다. 또 세금으로 그 500%의 부채 비율을 가진 좀비 재벌들은 절대 죽지 않고 국민의 피를 빨아먹으며 연명했을 것이다. 그들은 일본에 잃어버린 10년을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한 한국에 잃어버린 20년을 그대로 답습했을 것이다. 그는 서울역 광장에 양복 노숙자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지옥도를 떠올렸다. 저것은 그의 입가에 마치 신이 계시라도 받은 듯한 오싹한 미소가 떠올랐다. 저 지옥도는 비극이 아니었어. 그것은 저 느린 죽음 위기를 피할 수 있게 해준 유일한 자비머시였던 것이다. 그의 행위는 더 이상 파괴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고통스럽지만 가장 확실한 수술이었다. IMF라는 집도인은 그가 찢어놓은 환부를 강제로 도려내고 새살이 돋도록 만들 것이다. 그 수술이 없었다면 그의 조국은 일본처럼 서서히 썩어 문드러졌을 것이다. 그의 논리는 완벽해졌다. 그는 괴물이 아니었다. 그는 파괴자가 아니었다. 그는 창밖의 어두운 뉴욕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선언했다. 나는 이 나라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구원한 것이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파괴 행위를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완벽하게 정당화했다. 그는 이제 선악의 경계를 초월한 경제적 운명의 집행관으로 완전히 각성했다. 53편 잔인한 외과 수술. 이 고통이 한국의 체질을 강제로 바꿀 것인가? 김종영, 아니 조지 소로스는 자신이 구원자가 되었다는 오싹한 깨달음에 도달했다. 그는 파괴자가 아니었다. 그는 느린 죽음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아선 가장 냉혹하고도 자비로운 집행관이었다. 하지만 그 구원의 방식은 결코 따뜻하거나 성스럽지 않았다. 그것은 살을 찢고 뼈를 부수며 피가 낭자하는 가장 잔인한 외과 수술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는 다시 모니터에 전원을 켰다. 그가 승리한 후 의도적으로 외면했던 그 지옥도의 가장 깊은 곳. 그 수술이 집행되는 현장을 그는 이제 집도의의 냉철한 눈으로 다시 마주하기 시작했다. 화면 속 대한민국은 마취에서 깨어난 환자처럼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서울역 광장에 양복 노숙자, 행렬은 이제 도시 전체로 퍼져나가 공원과 지하도 다리 밑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연일, 일가족 동반 자살, 생활고 비관 투신과 같은 수술의 고통을 감당하지 못한 세포들의 죽음이 속보로 터져나왔다. 거리에는 IMF 반대, 살인적인 구조조정 중단하라는 붉은 머리띠를 두른 시위대의 절규가 울려 퍼졌다. 김종영이었다면 저 피 끓는 절규와 죽음의 행렬 앞에서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에 짓눌려 스스로 파멸했을 것이다. 하지만 소로스는 저것이야말로 수술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판단했다. 고통이 없다면 그는 와인 잔을 기울이며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그것은 수술이 아니지. 그저 진통제 주사에 불과하다. 그는 다시 한번 일본 위 데이터를 화면 한쪽에 띄웠다. 환자 A. 그들은 수술을 거부했다. 그들은 고용 안정과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의 강력한 진통제를 선택했다. 그 결과 부실 채권이라는 암세포는 좀비 기업이라는 형태로 은행과 정부의 피를 빨아먹으며 10년째 연명하고 있었다. 일본 사회는 고통은 없지만 활력도 없는 식물인간의 상태로 천천히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것이 그가 경멸하는 느린 죽음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찢어발긴 환자비 대한민국의 데이터를 바라봤다. 이 환자는 그 소로스의 무자비한 공격에 의해 강제로 수술대 위에 묶였다. 그리고 IMF라는 이름의 냉혹한 외과 의사가 그의 몸에 메스 스캘펄을 꽂아 넣었다. 그 메스가 지금 무엇을 도려내고 있는가? 수술일, 거대 암세포, 대마불사의 신화 절제.
IMF는 한보와 기아를 넘어 대우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대한 종양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었다. 부채 비율 500%, 700%에 달하던 그 거대한 괴물들이 지금 강제로 해체되고 분리되고 찢겨 나가고 있었다. 살려달라는 그들의 비명, 구조조정 반대 시위. 바로 지금 종영이 듣고 있는 환자의 비명이었다. 소로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암세포는 완벽하게 제거되어야 한다. 수술이, 부패한 혈관, 정경유착의 고리 소잡. IMF는 정부가 은행을 사금고처럼 이용하고 은행이 재벌에게 묻지마 대출을 퍼붓던 그 썩어 문드러진 혈관을 강제로 틀어막고 불로 지져버리고 있었다. 은행들이 줄도산하고 수많은 금융인이 거리로 쫓겨났다. 그것이 환율방어라는 오만한 수혈을 막고 새로운 피가 돌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지혈 과정이었다. 수술 3. 비대해진 지방, 중산층의 강제 감량.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수술, 대규모 정리해고, 평생 직장이라는 안락한 지방 속에 안주하던 그 비대한 중산층. 그들은 지금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이름의 메스 아래 자신들의 살점이 뭉텅뭉텅 잘려나가는 고통을 겪고 있었다. 서울역 광장의 그 양복 노숙자들은 수술대 위에서 흘러내린 지방 덩어리들이었다. 이 고통이 종영은 시위대가 경찰의 방패에 부딪혀 피를 흘리는 장면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잔인한 외과 수술이 과연 저들의 체질을 강제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그의 눈이 김종영 위 기억 속에 남아있던 조국의 근성을 떠올렸다. 그들은 잿더미 속에서 불과 수십 년 만에 한강의 기적이라는 비이성적인 성장을 이뤄냈다. 그 에너지는 빚잔치라는 잘못된 방향으로 폭주했지만 그 에너지의 본질 자체는 일본의 그 무기력한 식물인간과는 달랐다. 소로스의 자아는 그 에너지를 자신의 충격요법이 어떻게 바꿀지 냉정하게 계산했다. 그렇다. 그는 확신의 찬 결론을 내렸다. 이 고통은 그들의 뼈를 부러뜨리겠지만 동시에 그들의 뼈를 강철로 다시 붙게 만들 것이다. 저들은 이 수술의 고통을 잊지 못할 것이다. 저들은 대마불사라는 환상을 버릴 것이다. 저들은 은행을 맹신하지 않을 것이다. 저들은 국가가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이다. 그들은 비로소 시스템이 아닌 개인으로 서는 법을 배울 것이다. 빚이 아닌 효율로 승부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이 잔인한 외과 수술은 저들의 낡은 체질을 파괴하고 더욱더 강하고 더욱더 냉혹한 시장경제의 전사로 그들을 강제로 재탄생시킬 것이다. 그의 파괴는 개혁이 되었다. 그의 학살은 재창조가 되었다. 그는 자신이 집도한 이 잔인한 수술의 성공을 저 환자의 비명 속에서 확신하고 있었다. 54편 새로운 원칙 중간은 없다. 먹거나 먹히거나. 그는 구원자가 되었다. 그는 집도의가 되었다.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파괴를 병든 환자를 살리기 위한 잔인한 수술로 완벽하게 정당화했다. 그의 논리는, 그의 원칙은 승리했다. 이제 김종영, 아니 조지 소로스는 이 길고도 처절했던 전쟁, 1992년에 런던에서 시작되어 태국과 인도네시아를 불태우고 마침내 자신의 조국 대한민국을 제물로 바친 이 거대한 사냥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다. 그는 이 모든 피와 눈물 속에서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단 하나의 가장 근원적인 원칙을 발견했다. 그는 자신이 겪어온 모든 대상들을 머릿속의 부검대 위에 올려놓았다. 대상 1, 영국 1992년. 그들은 유럽이라는 새로운 질서와 대영제국이라는 낡은 자존심 사이 그 중간에 어설프게 서 있으려 했다. 유럽 환율 메커니즘. 그 중간은 약점 2대였고 나, 소로스는 그 약점을 물어뜯었다. 결론, 중간은 패배한다. 대상 2, 태국, 인도네시아 1997년. 그들은 달러라는 강자의 질서에 자신을 묶어두고 고정 환율, 고성장이라는 자신들의 탐욕을 즐기는 그 중간의 달콤함에 취해 있었다. 그 중간은 거짓말이었고 나는 그 거짓말을 찢어발겼다. 결론, 중간은 거짓이다. 대상 3, 일본 1990년대. 그들은 붕괴라는 고통스러운 진실과 성장이라는 과거의 영광 사이 느린 침체라는 가장 비겁한 중간 지대를 선택했다. 그 중간은 느린 죽음이었고 그들은 시장, 나이 아닌 시간에게 천천히 먹히고 있다. 결론, 중간은 곧 죽음이다. 대상 4, 대한민국 1997년. 그들은 빚더미라는 현실과 선진국이라는 허상 사이 그 중간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했다. 그 중간은 오만함이었고 나는 그 줄을 끊어버렸다. 결론, 중간은 파괴된다. 그리고 마지막 대상, 대상 5, 나 자신 김종영 대 조지 소로스. 김종영의 자아는 괴물이 되고 싶은 탐욕과 조국을 지키고 싶은 감정 사이 그 중간에서 고뇌했다. 그는 착한 포식자, 애국적인 약탈자라는 가장 모순적인 중간에 서려 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 위선, 자기기만, 그리고 소로스의 논리 앞에 처참하게 패배했다. 모든 복귀가 끝났다. 영국도, 태국도, 일본도, 대한민국도, 그리고 김종영 자신마저도 그들이 무너진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그들은 중간에 서 있으려 했기 때문이다. 중간은 종영은 텅 빈 집무실에서 자신의 새로운 원칙을 마치 신이 계시처럼 선언했다. 없다. 그는 세계 지도를 바라봤다. 그것은 더 이상 국경과 대륙으로 나뉜 지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두 가지 영역으로만 나뉜 거대한 정글이었다. 먹거나 그의 눈이 자신이 승리한 영국, 태국, 대한민국을 훑었다.
그는 그들을 먹었다. 먹히거나 그의 눈이 느린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일본을, 그리고 그가 저지른 지옥도 속에서 울부짖는 수많은 개인들을 훑었다. 그들은 먹혔다. 그것이 전부였다. 세상의 원리는, 그가 그토록 고뇌했던 모든 철학은 이토록 단순하고도 잔인했다. 착한 자와 악한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정의와 불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먹는 자와 먹히는 자, 두 종류의 존재만이 있을 뿐이다. 김종영의 자아는 이 두 존재의 중간에 서려다. 먹혔다. 그리고 조지 소로스의 자아는 먹는 자의 원칙을 일관되게 관철시킴으로써 승리했다. 그는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완벽하게 깨달았다. 더 이상 고뇌도 망설임도 죄책감도 없다. 그의 조국이,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가르쳐준 피눈물이 밴 마지막 교훈이었다. 중간은 없다. 먹거나 먹히거나. 그는 이 냉혹하고도 단순한 원칙을 자신의 유일한 신조로 삼아 다가올 더 거대한 전쟁,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마리의 거대한 사자가 격돌할 그 새로운 정글을 향해 차가운 눈을 돌렸다. 포식자의 각성은 완료되었다.